안녕하세요. 사랑스러운 강남인강의 제자 친구 여러분 만나서 반갑습니다. 아직 쌤을 모르는 그런 예비 중1 아가들이거나 이제 막 중1인데 와 자유학년제래요 라면서 열심히 놀고 있는 그런 친구들이죠. 2학년 친구들이 저는 너무 기본기가 없어서요. 이 강의 클릭했어요. 라는 경우도 있겠지만 대체로는 예비 중1 또는 1학년 자유를 만끽하고 있는 친구들이 많이 이 강의를 클릭했을 것 같아요. 여러분 반가워요. 명랑하고 명쾌한 역사쌤 명쌤입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반갑게 만났으니까 우리 같이 놀아요. 쌤이랑 이제부터 같이 놀자. 그래서 이번 강의 놀자 특강입니다. 놀자고요? 네, 선생님이랑 좀 가볍게 놀면서요. 더불어서 쌤이니까 우리 역사 아주 쉽게 알려드릴 거걸랑요. 역사도 좀 공부해 보아요. 놀면서 배우는 우리 역사 시간입니다. 자, 첫 번째 시간이잖아요. 첫 번째 가장 기본기를 다져야 되는 그런 시간이요. 그래서 좀 기본기를 다지기 위해서 여러분이 이제 앞으로 우리 역사이든 세계 역사이든 역사를 모르면 오늘날 왜 우리 모습이 이렇지? 이해를 못해요. 예전부터 여러 가지 사건, 사고들이 이어져서 오늘의 우리가 만들어진 거기 때문에 역사를 턱턱 모르면 내가 왜 이런 모습인지, 우리나라가 왜 이러한 건지, 세계는 왜 이러한 건지 턱턱 몰라서 재밌게 세상을 살 수도 없어요. 재밌게 알차게 세상을 살기 위해서라도 역사 알아야 합니다. 근데 아주 자세한 것까지는요, 뭐 대학 때 역사 전공을 해보거나 대학원에 가는 그런 이제 친구들의 몫이고요. 우리는 가장 기본적인 것만 좀 알아도 될 것 같거든요. 자, 선생님이랑은요, 더욱더 기본적으로 알아야 되는 그런 기본기를 좀 이번 특강을 통해서 다질 거예요. 역사 공부할 때 가장 첫 번째로 여러분이 어렵게 느끼는 것 중에 하나가 역사에서만 특별히 이용되는 단어들이에요. 역사 용어 몇 가지를 선생님이 기본적으로 잡고 출발하도록 할게요. 첫 번째 우리가 할 게 역사에서만 특별히 사용되는 단어들입니다. 자, 지구에 언제부터 사람이 살았을까? 지구 전체에 처음으로 사람이 살았던 거는 세계사 시간에 가서 제가 알려드릴게요. 세계사 놀자로 오시면 되고요. 지금은 이제 한국사 놀자 시간이니까 이제 우리 역사로 좀 범위를 좁힐게요. 우리나라 땅에 언제 처음으로 사람이 살았을까? 그 질문을 조금 달리하면요. 우리나라 땅이라고요? 에이, 여러분 초등학교 때 우리 영토에 대해서 공부했잖아요. 바로 우리 영토는 한반도를 중심으로 해서 그 주변 여러 섬들이죠. 그러니까 우리나라야 라고 하면 이제 한반도 머릿속에 쉽게 떠올리면 돼요. 한반도 딱이죠. 남북으로 길쭉하게 생겼고 좀 가운데가 홀쭉해요. 여러분도요, 선생님처럼 너무 우리나라의 지도를 세세하게 그리려고 애쓰지 마시고요. 단순하게 그리세요. 이래도 우리 나라예요. 자기가 알아볼 수 있는 형태로만 우리나라의 모습을 지도로 그리면 돼요. 근데 이왕이면 우리나라의 생김새 자체가 남북으로 좀 길쭉하고 가운데가 좀 홀쭉하니까 그러한 특징만 드러낼 수 있도록 여러분도 한번 그려보세요. 제가 교환에 막 빈칸을 뻥뻥 뚫어놨죠? 다 여러분 몫이에요. 그려요. 잘 그려야 되죠? 아니요. 선생님은요, 우리나라를 이렇게만 그리시는 선생님도 봤어요. 직사각형. 뭐 어때? 남북으로 길쭉하게 생겼구만. 이렇게 그려도 돼요. 선생님도 그림 꽤나 못 그려요. 그런데 이런 식으로 다 우리나라의 모습 스스로 그려가면서 여기는 어디가 있고 저기는 어디가 있고 스스로 뭐 확인할 수 있으면 되거든요. 자신감 갖고 도전! 자, 어쨌든 이 땅에 처음으로 사람이 살기 시작한 건 언제일까? 이제 역사를 좋아하시는 학자님들께서 이곳저곳 돌아다니면서 사람이 살았던 흔적을 파헤칩니다. 발견했어요. 이곳저곳에서 사람들이 옛날에 살았던 흔적들이 발견이 되는데 가장 먼 옛날이 70만 년 전이더라고요. 70만 년 전에 동굴에서 불 피우면서 사람들이 살았던 그런 흔적이 발견이 되었어요. 이 땅에서 사람이 처음 살았던 건 70만 년 전. 70만 년 가늠이 돼요. 70년 전이 얼마만큼 옛날인지는 여러분 좀 상상이 되나요?
선생님은 솔직히 안 돼요. 아직 70년 살아보질 않았어. 10년 전은 가늠이 되는 것 같아요. 아, 내가 그때는 좀 더 젊고 예뻤는데. 그 사이 10년의 시간이 이렇게 훌쩍 지났구나. 이 정도는 가늠이 돼요. 근데 심지어 여러분 70만 년 전이니까 얼마나 더 먼 옛날인지 사실 가늠은 잘 안 되는데 가늠이 안 될 만큼 아주 먼 옛날이라는 거겠죠. 자, 이런 식으로 자, 이 땅에 사람이 살았던 게 진짜 옛날이에요. 자, 오늘날부터 아주 먼 옛날 70만 년 전부터 이 땅에 사람이 살았기 때문에 이 시간부터 그동안 이 땅에 뭔 일이 있었지?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쭉 들여다보는 게 한국사입니다. 근데 이렇게 시간이 너무 길다 보니까 학자들이요 또 어떤 식의 시간 구분을 했냐면요. 이거 너무 긴 시간인데 우리 좀 시간을 쪼개볼까요? 쪼갤 땐 기준을 갖고 쪼개기로 합니다. 그래서 문자가 있던 시간이랑 없던 시간 이렇게 둘로 좀 시간을 쪼개볼까요? 그러죠 뭐. 문자가 없다가 있게 되니까 문자를 기준으로 해서는요. 시간을 두 토막으로 나눠서 문자가 없던 시간을 선사시대라고 이름을 붙이기로 했어요. 선사시대. 문자가 있던 시간은 지금도 있지요? 역사시대라고 이름을 붙였어요. 지금은 문자가 있는 시간이니까 우리는 무슨 시대에 살고 있어요? 역사시대가 쭉 이어지고 있어요. 이런 식으로 여러분이 역사 공부를 하다 보면 그냥 역사 공부인데 선사 좀 어려운 말도 사용이 됩니다. 역사가 시작되기 전 앞선 시간이란 소리예요. 학자님들이 진정한 의미의 역사라고 하는 건 문자가 기록되면서부터야 이런 식의 또 좀 입장을 취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진정한 역사의 시작이지. 아니 근데 문자가 없던 시간에도 사람이 살았걸랑요. 그래? 역사보다 앞선 시간이다라고 해서 선사시대라는 이름을 붙여준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어떤 식으로 시간을 쪼개는 약속들이 있냐면요. 그때 사람들이 주로 무슨 도구 썼어? 사람들은 생활하면서 생활의 편리를 위해서 도구라는 걸 만들었어요. 다 똑같은 도구네요. 여러분은 지금 컴퓨터, 도구 이용해서 저를 만나셨죠. 좀 편리하게 공부하고 계신가요? 싹 다 아주 먼 옛날 70만 년 전에 살았던 분도요. 이 나름의 생활에 필요한 도구를 만들어 쓰셨대요. 그런 도구를 어떠한 재료로 어떻게 만들었냐 요걸 두고서 또 시간이 쪼개져요. 아주 먼 옛날 분들은 커다란 돌에서 떼어낸 조각을 주워다가 마음에 들어 뾰족해 찌르고 찢고 자르고 밀고 요런 식으로 사용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도구들을요. 떼어낸 도구 뗀석기라고 말을 해요. 뗀석기를 주로 썼던 시대를 역사학자들이 석기를 썼으니 석기 시대인데 좀 구리다 구석기. 구리다의 구가 아니에요 사실은. 옛 구자입니다. 왜 그러냐면요. 시간이 어느 정도 지난 다음에 또 사람들이 똑같은 돌을 재료로 해서 도구를 만들었는데 모서리 부분을 정교하고 매끄럽게 갈아서 도구를 만들어 쓰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돌 도구는 석기라고 부릅니다. 석기를 똑같이 쓰긴 썼는데 갈아 만든 석기를 썼네? 좀 도구에 차이가 생겼죠? 새롭게 석기를 만들었었네? 이러한 석기를 썼던 시대를 석기라고 좀 구분을 하거든요. 그래서 석기를 똑같이 썼지만 먼저 나타난 석기는 구석기. 뒤에 나타난 석기는 신석기. 요때가 뗀석기 썼던 거고 요때가 간석기 썼던 거야. 이런 식으로 시간이 구분돼요. 자, 근데 돌을 막 갈다 보니까 이상해. 돌 사이에 번쩍이는 게 보이는데 이건 잘 안 갈려. 돌보다 강한 금속을 발견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발견된 여러 금속 중에서요. 처음 사람이 도구를 만들 때 사용했던 게 구리, 주석 이런 금속이걸랑요. 이제 구리가 주 재료이다 보니까 청동기라고 이름을 붙입니다. 청동기라는 새로운 금속 도구를 만들어 쓸 수 있게 됐어요. 그러면 요 시대는 청동기 시대로 또 구분이 되겠죠. 자, 똑같은 금속은 금속인데 청동은요 아무래도 구리가 많이 들어가다 보니까 애가 잘 구부러져요. 돌처럼 잘 쪼개지진 않더라도 애가 흐물흐물 좀 더 꼿꼿하고 강한 금속을 찾아서 새롭게 사용하게 된 게 철입니다. 그래서 강철로 무기도 만들어 쓰고요. 농기구도 만들어 쓰는 철기 시대로 넘어와요. 자, 그럼 오늘날은 사람들이 생활에 필요한 도구를 주로 어떠한 재료로 만들까요?
워낙에 사용하는 도구의 종류가 다양하다 보니까 딱 재료 하나를 꼽을 수는 없지만 가장 많이 쓰고 있는 도구의 재료가 철입니다. 뭔 소리야? 오늘날 무슨 시대란 소리예요? 철기 시대. 여러분, 우리는 철든 시대, 철기 시대에 아직도 살고 있는 거예요. 기원전 5세기부터 우리 조상님들이 철을 쓰셨거든요. 그때부터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시대는 철기 시대입니다. 문자를 기준으로 했을 때 오늘날은 역사 시대예요. 문자 쓰니까요. 도구를 기준으로 했을 때 오늘날은 철기 시대예요. 됐나요? 근데 뭐 오늘날 사람들이 절기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구나 이런 식의 말은 거의 안 해요. 오늘날은 끼키야 대한민국 시대예요. 이런 말을 할란가 모르겠지만 대한민국 국가 명칭으로 좀 이 시기를 표현하는 거에 더 익숙할 거예요. 자, 다음 역사학자들이요 또 과거에 긴 시간을 두고서 이제 어떤 식으로 시간을 쪼개놨냐면요, 그 시간에 어떤 나라 세워져 있었어? 그 시간대에 세워지는 나라를 기준으로 해서 또 시간을 쪼개서 무슨 시대 이름을 붙여놓습니다. 자, 우리 역사에서요 최초의 국가 고조선, 바로 청동기 시대 때 세워진 나라예요. 이 고조선이 철을 사용할 때까지도 계속 존재했었어요. 근데 우리보다 앞서서 강철, 검을 사용했던 나라가 중국입니다. 이 중국이 이 당시 세워졌던 한이라고 하는 거대한 나라의 침입을 받고 망해요. 그 다음에 나라는 망했다고 해서 사람들이 싹 다 죽는 게 아니거든요. 이 나라의 틀이라는 게 사라진 거지. 우리 조상님들은 여기저기만 흩어져서 계속 살고 계셨어요. 그렇게 흩어져 살던 우리 조상님들이 으쌰라 나라를 다시 세웁니다. 그래서 또 철기 문화를 바탕으로 해서 여러 나라가 세워져요. 그 나라들이 막 이래저래 변신하면서 고구려, 백제, 신라가 됩니다. 우리 조상들이 세운 나라가 몇 개예요? 고구려, 백제, 신라? 3개네. 요 3 나라가 공존했던 시기는 또 뭐라고 부를까요? 그렇지요. 삼국시대라고 부르는 겁니다. 이제부터 좀 느낌이 오죠. 나 삼국시대 안다고. 그거예요. 시대가 이렇게 구분되는 거예요. 나라 3개 있으면 삼국시대. 그 다음에요. 결국엔 이 삼국시대가 통일신라로 변할 거걸랑요. 그래서 뭐 통일신라가 딱 하나만 있었으면 그냥 통일신라 시대 이렇게 그 시간을 부르겠는데, 어머나 멸망한 고구려 유민들이 다시 으쌰라 북쪽에 발해를 세워요. 그럼 남쪽에는 통일신라가 있고요, 북쪽에는 발해가 있어요. 그럼 요 시간은 뭐라고 부르면 좋을까요? 여러분이 이제 시대 이름을 한번 만들어 보세요. 만들기 나름이에요. 남쪽에도 우리 조상들의 국가가 있고 북쪽에도 우리 조상들의 국가가 있어요. 남쪽, 북쪽 나란히 조상들의 국가가 있네. 그래서 요즘은요 가장 많이 요 시간을 가리키는 표현이 남북국 시대라는 겁니다. 어때요? 남북국 시대 괜찮나요? 이런 식으로 이제 그 시간에 우리 조상들이 세운 나라가 어떠한 모습이었어? 이런 걸 두고서 이제 나라를 기준으로 해서 무슨 시대 이런 식의 표현이 쓰여지는구나. 이런 걸 좀 알아두시면 돼요. 요거는 제가 끝까지 칠판에 적지 않는 게 조금 있다가 그렇게 나라가 어떻게 변했지? 우리 역사의 흐름을 다시 옆으로 가서 설명해 드릴 건지라 그냥 나라를 기준으로 해서 시대가 구분되는 게 있구나. 요 정도만 지금 잡아두시면 돼요. 됐어요? 이런 식으로 이제 시대를 어떻게 구분하는지, 무슨 시대가 도대체 뭔 뜻인지 이거 잡아드린 거고요. 또 하나, 선생님이 뭐 기원전 이런 식의 표현을 설명하다가 사용을 했어요. 기억이 날까요? 뭐 우리 조상들이 철을 썼던 게 기원전 5세기부터예요. 이런 식의 말을 했어요. 어렵진 않았나요? 초등학교 때에도 사실 뭐 기원전이라는 표현, 세기라는 표현, 사회에서 우리나라 역사 공부했던 거 기억나죠? 그때도 사실은 배웠을 거예요. 근데 아직도 이걸 좀 어려워해요. 그래서 제가 이제 두 번째로는요, 용어로 역사에서 사용되는 기원전, 이런 것이 무슨 뜻인지도 설명을 해드릴 거고요. 세기? 이게 뭔지도 설명을 해드릴 거예요. 자, 이제 보통 우리나라 사람들이 사용하는 역사 용어 중에는 서양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용어가 꽤 돼요. 그래서 이제 어떤 역사를 정리함에 있어서 우리 스스로도 우리나라 역사를 정리해 놓은 게 있겠지만 서양 학자들이 좀 먼저 정리를 해놨고 그게 또 우리나라에 넘어오면서 그 용어를 우리나라에서도 같이 섞어서 사용하는 것들이 좀 있어요.
그 다음에 전 세계적으로도요, 워낙에 이제 서양 사람들이 사용하는 걸 전 세계 기준으로 삼고 있는 그런 게 있는데, 그것 중에 하나가 뭐냐? 올해가 몇 년이죠? 여러분 지금 이 강의 듣고 있는 연도가 몇 년이에요? 말할 수 있죠. 2019년이요? 2020년이요? 2021년이요? 각각 여러분이 아마 반응을 하고 있을 것 같아요. 그죠? 자, 그 연도가 언제 시작되어서 지금 2019년이 된 걸까? 언제를 시작을 해서 2020년이 된 걸까? 기준이 뭐예요, 기준이? 그런 기준점이 있다라는 거죠. 자, 그런 기준이 지금 서양 사람들이 정한 기준대로 해서 전 세계가 똑같이 그 기준을 그것을 기준으로 해서 2019년째예요. 2020년째예요. 이런 식으로 좀 연도를 사용하고 있는 거걸랑요. 그게 뭐냐면 이제 서양 사람들은 거의 대부분 하나님 예수님을 믿는 크리스트교를 믿어요. 이 크리스트교에서 이제 하나님이 아들인 예수님을 땅에 보내주셨죠. 예수님이 인간의 몸으로 태어나시잖아요. 바로 예수, 탄생이라는 게 서양 사람들에게는 너무너무나 중요한 그런 일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게 역사의 기준이 되어야 한다. 모든 시간의 어떤 기원이 되어야 한다. 라고 생각해서요. 서양에서요. 기원을 예수 탄생으로 정해요. 예수님이 태어나신 지 1년 지나고 2년 지나고 계속 시간이 지났겠죠. 지금이 바로 예수님이 태어나신 지 2019년, 2020년, 2021년째입니다. 이러한 식의 시간을 우리는 지금 쓰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 탄생이 기원이다 보니까 예수 탄생 이후는 기원 후라고 표현이 될 거고요. 예수 탄생 전에도 사람들이 살았고 여러 가지 모습들이 나타났거든요. 그럼 예수 탄생 전의 시간은 뭐라고 할 거냐? 기원 전이라고 하죠. 뭔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선생님이 이제 기원전 몇 년도에 있었던 일입니다. 이런 식의 설명을 하면 예수님 태어나시기 몇 년 전이라는 소리구나. 근데 예수님 태어나시기 몇 년 전이구나. 이러한 가늠보다도요. 여러분이 이제 역사 공부할 때는 어떤 식의 것으로 이해하고 가시면 좋냐면요. 자, 지금 예수님이 태어나신 지 2019년 요걸 예로 해서 선생님이 설명을 할게요. 2019년이라고 합시다. 근데 이제 어떠한 사건이 일어난 그런 것을 좀 확인하다 보니까 기원전 300년이라고 적혀져 있어요. 기원전 300년이라고 예수님 태어나시기 300년 전이구나라는 거죠. 그러면요.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오늘날을 기준으로 해서 요때 일어난 사건은 몇 년 전에 일어난 사건일까요? 몇 년 전에? 그게 뭔 말인가요? 보세요. 오늘날은 예수 탄생을 기준으로 한 2000년가량 지난 거죠. 근데 우리가 보는 별표 사건은 예수 탄생보다 300년 전에 일어나죠. 그럼 토탈. 오늘날을 기준으로 봤을 때 몇 년 전에 일어난 거예요? 약 2300년 전에 일어난 거죠. 계산이 돼요. 그래서 그 사건이 얼마나 옛날에 일어난 사건이야? 라는 걸 가늠할 때 그 사건이 혹시라도 기원 전에 일어난 사건이라면 이러한 식의 이해를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날은 2000년 정도 지난 시점이라고 그냥 가늠하고 그것보다 앞서서 일어난 사건에 대해서는 오늘날을 기준으로 전체적으로 한 몇 년 전인지 이런 걸 좀 가늠하시면서 역사라고 하는 게 사실 과거에 일어난 여러 가지 모습들을 들여다보는 거죠. 근데 그 과거가 얼마만큼의 과거인지 그런 걸 좀 몸으로 느끼기는 너무 어렵지만 숫자로나마 가늠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야. 그럴 때 이제 기원 전 몇 년이다 이런 식의 말이 나왔을 땐 오늘날로부터는 얼마나 더 옛날인지 그런 걸 좀 이해할 수 있도록 노력하세요. 자, 세기 갑시다, 세기. 자, 이 세기라고 하는 건요, 워낙에 이제 시간이 너무나 오래 지난 거잖아요. 그죠? 오늘날로부터 과거를 들여다볼 땐 되게 많은 시간이 흘렀어요. 그러다 많은 시간이 흘렀는데, 옛날에 있었던 모든 일들을 그냥 다 꼼꼼히 들여다보는 건 무리가 되고, 그래서 그 많은 시간을요, 이제 한 100년을 단위로 해서 묶어서 우리 좀, 이 100년이라는 시간 동안 뭔 일이 있었는지 그냥 종합 정리를 해보자. 이런 식의 생각을 역사학자들이 갖게 됩니다. 100년이라는 시간을 묶어서 세기라고 부르기로 약속을 했어요. 세기. 그러면서 100년이라는 시간이 세기가 되면서 어떤 식으로 세기가 계산되냐면요. 자, 이제 1년부터 100년. 예수님 태어나신 지 기원 1년부터 이제 한 100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어요. 100년이라는 시간이잖아요. 토탈. 그러면 이 시간을 그냥 묶어서 1세기라고 부르기로 약속을 해요. 요 사이에 있었던 모든 사건들은 1세기에 일어난 사건이 1세기에. 자, 그럼 이제 다음 101년부터 200년.
요 시간에 있었던 일들은 모두 이 세기에 있었던 일로 표현합니다. 이 세기라고 해요. 그럼 201년부터 또다시 한 300년 요 사이에 있었던 모든 일은 3세기에 있었던 일로 묶입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100년이라는 시간을 묶어서 한 세기라고 표현을 하는 걸 만들어낸 거예요, 역사학자들이. 그래서 201년부터 300년은 모두 3세기의 일이야. 그래서 우리가 역사 공부를 하다 보면 3세기에 무슨 일이 있었다. 이런 식의 표현이 나와요. 3세기에 무슨 일이 있었다고? 아, 한 200년대에 무슨 일이 있었다는 소리구나. 201년부터 시작해서 한 210년, 220년, 250년, 260년 그냥 이 시간대, 200년대에 무슨 일이 있었구나. 그런 걸 3세기에 무슨 일이 있었다라고 표현을 한다는 겁니다. 자, 그럼 여기서 미션을 선생님이 날려드릴게요. 선생님 강의에서는 종종 명랑 미션 여러분에게 던져드리는 그런 게 있거든요. 여러분이 다 그 미션을 받아서 수행하고 그 수행 결과는 게시판에 올려주시면 돼요. 그럼 또 제가 게시판에 대기하고 있다가 와우 누구야 정말 반갑다 환영하면서 여러분이 올린 미션 글에 대한 반응을 적극적으로 하니까요. 여러분 꼭 명랑 미션 수행을 하기를 바랍니다. 자, 어떤 명랑 미션을 날려드리려고 하는 거냐면요. 자, 올해 2019년입니다. 과연 2019년은 몇 세기일까요? 2019년이라는 이 시간을 세기로 바꾸면 몇 세기라고 표현할 수 있을까요? 이거를 풀어보는 게 오늘의 명랑 미션입니다. 선생님이 좀 힌트를 조금만 더 드리도록 할게요. 자, 세기는 100년을 묶어서 표현하는 거야 라고 했죠. 그래서 몇 세기야? 이런 걸 계산할 때에는 여러분이요. 주어진 숫자에서 100의 단위까지만 좀 살펴보는데요. 100의 단위를 살펴보라고요. 자, 지금 1년부터 100년 요 사이에 이제 앞부분 여기 1년을 볼게요. 1년. 1년은 1의 자리 숫자만 적혀져 있죠. 100의 자리 숫자가 적혀져 있지 않죠. 그럼 100의 자리 숫자는 0이라고 우리가 말해도 될까요? 아무것도 없어. 그냥 0이라고 표현할게요. 그 다음에 이제 요 시간대에 100의 자리를 봤더니 1이죠. 요 시간대에 100의 자리를 봤더니 2죠. 그죠? 100의 자리를 보는 거 100의 자리. 자, 100의 자리를 보면요. 100의 자리가 0일 때는 세기가 1세기네. 100의 자리가 1일 땐 세기가 2세기네. 100의 자리가 2일 땐 세기가 3이네. 100의 자리 숫자보다 하나를 플러스하면 세기 값이 나오네요. 자, 1592년 우리 역사에서는 아주 커다란 전쟁, 일본이 임진왜란을 일으킨 연도입니다. 자, 봤더니 이렇게 숫자가 클 때는요. 100의 자리까지만 보라는 뜻은요. 100의 자리인 15까지 보라는 소리예요. 여기. 100의 자리 그 이상부터 100의 자리까지만 앞에서부터 100의 자리까지만. 1592년은 몇 세기일까요? 선생님 여기서 아까 셈법 알려줬죠. 100의 자리 숫자 값에 플러스 1을 하면은 세기 값인 16세기가 나옵니다. 16세기에 터졌던 아주 큰 전쟁이 임진왜란이구나.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됐어요. 자, 역사에서만 특별하게 이용되는 용어 몇 가지 잡아드렸고요. 그 다음에 또 역사 공부에 쑥 들어가게 되면요. 세기 관련해서 좀 더 디테일한 표현이 나올 때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16세기 전반, 16세기 후반. 이건 또 뭔 말이야. 워낙에 세기가 100년이라는 긴 시간을 묶어서 가리키는 표현이다 보니까 이 100년이라는 시간의 앞시기는 전반, 뒷시기는 후반. 이런 식으로 좀 두토막으로 나누는 표현들도 있다는 거죠. 심지어 뭐 16세기 말이라는 표현도 써요. 16세기에 해당하는 100년의 시간 중에서도 끝부분을 말이라고 하겠죠. 1592년은 16세기 중에서도 92년 정도니까 말이야라고 말해요. 그래서 임진왜란은 16세기 말에 터진 전쟁이다. 이런 식의 표현을 여러분이 정말 역사 공부를 좀 더 깊이 있게 하게 되면은 접하게 될 거예요. 그럴 때 나 몰라라 하지 마시고요. 좀 전에 선생님이 설명한 걸 떠올리면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됐나요? 자, 이렇게 해서 가장 기본적인 용어 잡아드렸고요. 자, 이제부터는요, 옆으로 가서 제가 이제 구석기 시대, 신석기 시대, 청동기 시대, 철기 시대, 그리고 청동기 시대부터 우리 조상님들이 나라를 세웠답니다. 이런 식의 설명했는데요. 그렇게 해서 세워진 나라가 어찌어찌 변해서 오늘날 대한민국, 우리가 살고 있는 이러한 모습이 되었는지 큰 흐름을 잡아드리도록 할게요. 옆으로 좀 갈게요. 자, 일단 나라는 없었지만 그래도 이 땅에 사람이 살았던 구석기 시대부터 살펴볼게요. 자, 한반도. 여러분도 그려보아요. 한반도. 자,
북쪽에서 남쪽에 이르기까지 사람이 살았던 흔적이 발견이 됩니다. 아, 이때부터 이 땅에 사람이 살았구나. 우리나라에서 무언가 사람들이 살면서 이야기가 펼쳐졌구나. 이런 걸 알 수 있을 텐데요. 이때는 주로 이제 어떤 식의 모습들이 많이 확인이 되었냐면요. 주로 사람들이 동굴에 들어가 살더라고요. 뭐 뗀석기 같은 걸 이용해서 사냥해서 고기 불 피워서 구워 먹곤 하더라고요. 그런데 사냥감이 뚝 떨어지면 먹을 걸 찾아서 주로 이동 생활을 하더라고요. 또 이동을 하다 보니까 집을 안정적으로 짓기보다는 비바람 피하고 산한 짐승으로부터 몸을 피할 수 있는 동굴 같은 데가 있으면 빨리 들어가 사는 거예요. 근데 뭐 이 사람 저 사람들이 동굴을 다 차지했을 때에는 막 천막집, 막 지은 집을 짓고 살기도 합니다. 이런 식의 모습이 나타나요. 자, 그런데 여러분 조심하실 게 있어요. 그러면 이때 살았던 사람들이 우리의 조상인가? 그러니까 한국사를 공부하는 거 아닌가? 아니에요. 이 한국의 주 영토에 사람들이 살기 시작하다 보니까 이때부터 우리 역사로 공부를 하긴 하지만 이때 살았던 분들은 여러분의 조상이 아닙니다. 그게 뭔 소리냐? 여러분 이 시기에 이제 어떠한 식의 자연환경이 있었냐면요. 지구가 좀 추워서 꽁꽁 얼음으로 얼어붙은 빙하기였어요. 빙하기. 그래서 여기가 중국이고 여기가 한국이고 바다 건너가 이제 일본이 있잖아요. 지금은 황해, 동해로 한중일이 나뉘어져 있잖아요. 근데 구석기 시대까지만 해도요. 빙하기. 얼음이 꽁꽁 얼어붙을 정도로 추운 시기였기 때문에 이 주변이 얼음으로 연결되어 있었어요. 이때 여기에 있는 동굴에 살면서 불을 피워서 사냥감을 구워 먹던 이분은요. 어머나 사냥감이 똑 떨어지면은 야 사냥감 찾아서 이동하자. 다른 데로 이동을 했어요. 근데 심지어 얼음으로 육지처럼 이 부분이 연결되어 있다 보니까 아주 먼 지역까지도 이동이 가능해요. 이런 거죠. 또 여기에 살던 누군가는 또 다시 이동하면서 이쪽으로 갔을 수도 있고요. 또 여기 살던 사람이 이렇게 와서 또 살다가 다른 데로 또 갔을 수도 있어요. 구석기 시대 자체는요. 워낙에 빙하기이다 보니까 한중일이 좀 육지처럼 연결되어 있었을 뿐만 아니라 주로 이 시기는 이동 생활을 했기 때문에 이때 이 땅에 흔적을 남긴 사람이 계속 대대손손 자식의 자식을 낳고 자식의 자식을 낳아서 우리까지 이어지리라는 보장은 없어요. 그런데 이 땅에 사람이 살았기 때문에 이 땅에서 사람이 살았던 모습으로 구석기 시대를 우리는 공부를 하는 겁니다. 근데 이런 이제 얼음이 언제부터 녹기 시작하냐? 신석기 시대. 얼음이 녹아요. 얼음이 녹아요. 자, 얼음이 녹으면서 또한 생활에 어떠한 변화가 나타나냐면요. 신석기 시대 때는 자, 얼음이 녹는다는 건 그만큼 따뜻한 그런 시기가 찾아왔다는 거고요. 따뜻해지다 보니까 사람들이 땅을 파도 땅이 파여요. 씨앗을 뿌리면 씨앗이 뿌리를 내리고 싹을 퐁 틔워요. 어머나 사람들이 직접 먹을 거리를 생산하는 농사를 짓기 시작하는 겁니다. 아, 이때부터는 이제 사람들이 사냥도 계속 하긴 했지만 스스로 땅 파고 씨 뿌리고 농작물을 재배하는 농경을 처음으로 시작하는 겁니다. 농사가 시작돼요. 농산일이라는 건 좀 전에 말했다시피 땅 파고요, 씨앗 뿌리고요, 잡초 뽑아내고요, 일정 기간 작물이 자라는 그런 시간을 두고서 작물이 다 자라면 수확하는 그런 일이 필요합니다. 한 곳에 머물러야지 농사를 지을 수 있어요. 아니, 먹을 거를 여기 심어놓고 이사 가면 그게 말이 되겠어요? 다 자랄 때까지 기다렸다가 다 자라면 베어 먹어야죠. 자, 이런 식으로 농사가 시작되면서 이 시대 우리 조상들은 정착 생활을 하기 시작합니다. 자, 정착 생활 하다 보니까 좀 안정적인 집을 짓고 싶었어요. 그래서 지하로 좀 움푹 파고 비바람 피할 수 있도록 이런 모양의 지붕을 얹은 움집을 짓고 사십니다. 자, 근데 우리 조상님 이런 표현을 조금 전에 이미 썼어요. 왜냐면 이때는 이미 빙하가 다 녹아서 중국은 중국, 우리는 우리, 일본은 일본 다 따로따로 떨어져 있었을 뿐만 아니라 정착 생활했다니까요. 즉, 이 시기에 여기에 움집 짓고 살았던 분은요. 자식의 계속 그 자식들이 이 땅에 머물면서 여태까지 이어졌을 확률이 매우 높다는 거죠. 아,
정말 우리 민족이야, 우리 조상이야 라고 할 수 있는 분들은 신석기 시대 때 이 땅에 정착한 그분들이구나,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신석기 시대에 여러 생활 모습이 나타났어요. 그러다가 이제 시간이 흘러서 청동기 시대가 되는 거죠. 청동기 시대. 자, 워낙에 이 시대 때 간섭기를 사용하다 보니까 돌 사이에 숨겨져 있었던 금속, 이런 게 이제 눈에 잘 들어왔고, 얘 강하네, 얘 잘 안 갈리네, 이런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어떻게든 금속으로 도구를 만들고자 했다라고 했죠. 그러면서 청동기라는 구리 등을 섞어서 만든 그런 금속 도구가 처음 만들어지는 건데요. 이 청동기 시대 때의 생활 모습으로 두드러지는 건요, 이때부터 우리 조상님들이 좀 재배가 까다로운 벼농사를 짓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벼농사. 이 벼라고 하는 농사를, 벼를 재배하면요, 우리의 주식인 쌀을 수확할 수 있어요. 영양가도 높고 맛도 좋은, 게다가 부드러워서 먹기도 편리한 그런 쌀 재배가 시작된 겁니다. 자, 이렇게 쌀까지 재배하게 되면서 당연히 이전보다는 농업이 발달했죠. 농업이 발달하면서 사람들 사이에 어떤 개념이 등장을 하냐면요, 이야, 저 맛깔난 쌀 먹고도 이만큼이나 남았는데 내 거가 있으면 좋겠다. 저거 내 거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생각을 가져요. 사실 구석기 시대나 청동기 시대 때까지만 해도요, 그렇게 먹을 거리들이 충분치 않기 때문에 사람들이 저건 내 거, 이런 식의 마음을 거의 갖지를 못했대요. 그냥 우리 거. 우리가 공동으로 뭐 사냥해서 먹을 감 마련하는 거고요. 공동으로 나눠 먹는 거고요. 다 같이 굶주리면 굶주리는 거고, 배부르면 배부른 거고. 신석기 시대 때까지도요, 그런 모습이 이어졌대요. 물론 이전보다는 먹을 거리가 늘어났겠지만 그래도 뭐 이것만큼은 내 거로 따로 가져갈 거야, 이런 식의 생각을 가질 만큼 여유롭지 못한 거죠. 우리 거, 우리 마을 사람들이 전체 함께 농사짓고 함께 나눠 먹는 그런 모습이 나타난 거예요. 그런데 청동기 시대 가면요, 사람들이 저건 내 거면 좋겠어. 내 거라는 걸 조금 어려운 한자 표현으로 사적으로 소유한다라고 해서 사유라고 해요. 농업이 이렇게 발달하면서 사람들 사이에서는 어떤 개념이 새롭게 등장했냐면요, 저거를 내 거로 만들겠다라는 사유 개념이라는 게 등장을 해요. 사적으로 소유한 재산 같은 것도 나타나게 됩니다. 근데 사적으로 소유한 재산에는 차이가 있죠. 누구는 많은 재산, 누구는 중간 재산, 누구는 아주 없는 재산, 재산이 없어요. 이런 사람들도 심지어 있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사유재산이라는 게 등장하면서요, 어떤 사회 변화가 나타나냐면요, 빈부격차라는 게 나타나죠. 근데 이때 당시에 또 부유한 자들은요, 더 갖고 싶어 라고 하면서 이제 가난한 사람들을 불러다가, 야, 내 것 좀 나눠줄 테니까 너 내 병사가 되어서 연마을 치러 같이 가자. 그런 식의 모종의 거래도 이루어질 수도 있을 거예요. 이제 그런 식의 과정을 거쳐서 이때 이제 부유한 자들이 앞장서서 주변 마을을 침략하는 전쟁을 일으켜요. 정복 전쟁. 자, 그럼 전쟁의 결과 승자도 있고 패자도 있겠죠. 당연히 승자가 패자를 지배하고 점령하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죠. 승자는 지배자가 되는 거고, 패자는 지배당하는 피지배자가 되는 겁니다. 승자는 높은 분이고요, 패자는 낮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어머나, 사람들 사이에 높은 사람, 낮은 사람, 중간 사람, 계단 형태의 급이 발생하죠. 이런 걸 두고서 계급 사회가 형성되었다, 이렇게 말을 해요. 계급 사회라는 게 형성이 되는 거예요. 바로 우리 역사에 있어서 청동기 시대 때 이러한 변화 과정을 거쳐서 계급 사회라는 게 만들어졌고요. 이제 계급의 우위에 있는 사람은 점점 전쟁을 더 벌여서요, 정복 지역을 더 넓혀요. 지배해야 될 땅덩어리가 늘다 보니까 혼자서는 지배가 불가능해요. 어떤 사람을 뽑아요? 부하. 자신의 명대로 여러 가지 일을 처리할 부하. 다른 말로 바꿔요, 신하. 나랏일을 나누어 맡길 신하들이 선발되는 겁니다. 나랏일을 했다고요? 오늘날로 표현하면 공무원. 옛날은요, 이렇게 나랏일을 했던 사람들을 관리라고 부릅니다. 관리를 선발하는 거예요. 근데 관리마다 맞는 직책도 나눠줘야죠. 나라를 다스릴 때 필요한 일들이 얼마나 다양해요. 세금을 거두는 일도 있을 거고요, 군사를 양성해야 되는 일도 있을 거고요, 아니면 저수지 같은 걸 만드는 그런 토목 공사를 해야 되는 일도 있겠죠. 워낙에 나랏일이 다양하다 보니까 각각의 일들을 나누어 맡을 직책이라는 게 또 마련돼요. 관리들의 직책, 관직. 말이 좀 어렵죠. 근데 이런 걸 알아야 돼요.
관리 공무원. 공무원들이 하는 일을 조금 어렵게 관리들이 하는 직책, 관직 이런 식으로 말을 하는 거예요. 관직 체계 같은 것도 이제 만들어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럼 최고의 우두머리가 그 아래 부하들을 뽑아서 너는 무슨 일 관직을 나누어 맡겼어요. 이렇게 나누어 맡은 여러 가지 일을 나누어 맡은 사람들이 이제 최고의 우두머리를 대신해서 자기들의 일을 처리하면서 그 지역이 운영돼요. 그런 모습을 갖춘 사회를 우리는 국가라고 말을 합니다. 이런 과정을 거쳐서 드디어 우리 역사에 있어서 국가라는 게 성립된다는 거죠. 형성됩니다. 성립됩니다. 뜻이 똑같아요. 됐어요. 이런 과정으로 성립된 최초의 국가가 고조선이라는 나라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변화가 청동기 시대 때 나타났기 때문에 이 변화와 맞물려서 우리 조상님들도 최초의 국가 고조선을 세웠구나. 이렇게 보시면 돼요. 됐어요. 자, 근데 이런 고조선이 어떤 변화 과정을 겪는지는 옆으로 가가지고 또 설명해 드리도록 할게요. 자, 완전 이쪽으로 가기 전에요. 여기에서 이렇게 한반도를 다시 그릴게요. 여러분도 그리시면 좋아요. 자, 요렇게 선생님이 옛날 우리 역사에 관련된 이야기를 할 때는 한반도만 띠릭 그리는 게 아니고요. 뭐 연해주, 그리고 중국, 이 지역까지 연결해서 그리곤 해요. 까닭이라는 게 있어요. 자, 우리 민족이 북쪽 지방에서 남쪽으로 내려오면서 한반도에 정착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다라고 합니다. 즉, 옛날에는요, 우리나라 사람이야 라고 할 수 있는 분들이 한반도에 먼저 살기보다는 북쪽에 살다가 내려오는 이런 과정을 거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먼저 정착한 지역이 요 지역이었어요. 즉, 만주 지역에 먼저 정착했고 거주 지역을 점점 확장시키면서 한반도에까지 거주 지역이 확장이 됩니다. 최초의 국가인 고조선은요, 실제로 우리가 알고 있는 한반도와 동일한 영역의 나라가 아니었던 거죠. 만주에서부터 한반도 북부에 걸친, 선생님이 좀 다른 색깔로 빗금을 바꿔볼게요. 지금 빗금 치고 있는 요 지역. 지금은 중국 땅인 만주가 옛날에 우리 조상들의 생활 영역이었던 거죠. 그리고 우리가 지금 여기에서 주로 생활하고 있는데 여기는 고조선 때 살았던 조상들의 생활 영역이 아니었던 겁니다. 한 요 정도 께가 고조선의 생활 영역이었구나. 처음부터 이렇게 큰 나라는 아니었고요. 한 요 정도 되었던 고조선이 넓혀 뭘 넓혀요? 세력 범위 영토 넓히는 그런 모습이요. 넓혀서 최종적으로는 요 정도의 좀 영역을 차지했던 나라로까지 성장했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이렇게 우리 조상님들이 세운 나라가 성장을 하자 중국이 긴장이 되죠. 아무래도 인접 지역의 나라가 성장한다라는 건 여기에 세워진 나라 입장에서는 야, 뭐야, 더 커졌다가는 우리에게 좀 위협이 되겠는데? 이런 식의 좀 생각을 갖게끔 했을 거잖아요. 이때 당시에 이제 중국엔 한이라는 나라가 세워져 있었어요. 한이라는 나라가 이제 고조선의 성장을 막기 위해서 침략을 했고 결국엔 한의 침략을 막지 못하고 고조선은 멸망하고 맙니다. 자, 근데 고조선이 멸망했다라고 하더라도요, 사람이 다 죽은 건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이제 고조선이 멸망한 이후에 이제 어떠한 모습이 나타나는지 여기에다가 먼저 적어드리도록 할게요. 자, 고조선이 멸망하기 전에 이미 우리나라의 수준은 철을 사용할 수 있는 수준으로 들어왔어요. 그래서 고조선도요, 어느 정도 철을 쓰는 그런 생활을 했던 나라입니다. 근데 어쨌든 철을 다루는 기술이 중국이 우리보다 앞서다 보니까 이 강철 무기에 앞세우고 쳐들어온 한의 침략을 막아내지 못했어요. 근데 어쨌든 고조선이 멸망한 이후에 여기저기 흩어져 살던 우리 조상님들께서는요, 철기 문화를 바탕으로 해서요, 가장 북쪽에 부여라는 나라가 세워져요. 북쪽이니까 좀 춥고 사는 건 좀 힘들더라도요, 넓은 평야를 끼고 있는 그런 지역인지라 나름 밭농사도 짓고 가축도 기르면서 사람들이 사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요. 그리고 부여의 왕자님입니다. 주몽. 들어본 적 있나요? 주몽? 고구려 세우신 분? 맞아요. 원래 그분이 부여의 왕자였는데 형님하고의 사이에서 왕이 쟁탈전을 벌여요. 왕의 자리를 두고 다퉈요. 져요. 형님 이놈의 새끼 잡히면 죽여버리겠다 라고 했는데 필사의 탈출 성공합니다. 그래서 주몽이 자신을 따르는 무리를 이끌고 졸본 지방으로 도망쳐서 요쪽에 새로 세우는 나라가 고구려입니다. 그리고 또 동해안 일대에는 옥저라는 나라도 들어서고요. 그 아래쪽에 동해라는 나라도 들어서요. 그 다음에 한반도 남부 평야도 넓고요.
가장 따뜻합니다. 이렇게 사람 살기 좋은 그러한 조건을 바탕으로 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한반도 남부에 이제 정착하면서 여기에는 마한, 여기에는 변한, 그리고 여기에는 진한이라는 나라가 각각 따로따로 들어서요. 그런데 마한, 변한, 진한 싹 다 한으로 끝나죠. 게다가 비슷한 공통점을 가지고 있기도 해요. 그래서 그냥 사람들이 마한, 변한, 진한을 묶어가지고 삼한이라고 부릅니다. 한반도 남부에는 비슷한 시기에 삼한이 들어서는 그런 모습이 나타났구나라고 보시면 돼요. 즉 철기 시대를 대표하는 나라는 한 나라가 아니라는 거죠. 정말 여러 나라, 부고, 옥동, 삼한 나라들이 각각 들어섭니다. 근데 이 나라들이 이제 이후에 변신할 거예요. 변신. 아직까지 철기 시대는 계속됩니다라고 했죠. 그래서 이후부터는요, 나라를 중심으로 한 시대 명칭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요게 이제 어떤 식으로 변신을 하느냐, 좀 더 크게 지워서, 좀 더 크게 지우고 다시 그려드리도록 할게요. 자, 부, 고, 옥, 동, 마, 변, 진. 차마를 조금 더 자세하게 선생님이 마변진 각각 앞글자만 썼는데요. 다 까닭이라는 게 있어요. 자, 고구려가요, 옥저 정복할 거예요. 동해 정복할 거예요. 정복했다고 옥저동해 망했다는 소리죠. 지도에서 없어져요. 그리고 나중에 부여 정복할 겁니다. 부여 지도에서 없어져요. 와, 이 커다란 땅덩어리가 몽땅 고구려 땅이 될 겁니다. 원래 처음에 고구려는요, 끼키야 주먹만한 작은 나라였어요. 그랬던 나라가 영토를 확장하는 그런 과정을 거치면서 쭉 성장, 이런 변화를 겪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요, 또 이제 백제 신라도 등장을 시킬 건데, 이건 어떻게 되냐면요, 이 마한이라는 나라가 그냥 하나의 나라로 이름은 붙여져 있지만 그 안을 들여다보면 되게 신기해요. 자그마한 나라가 자그마치 54개나 있어요. 54개의 작은 나라들이 묶여져서 마한이라는 이름으로 불려지는 거더라고요. 참 특이해요. 옛날 나라들은 좀 이런 특색을 갖추고 있는데, 어쨌든 이 54개의 작은 나라 중에 한 나라가 백제국입니다. 백제국, 백제란 소리죠. 자, 백제 같은 경우 여러분이 아마도 아실 거예요. 고구려의 왕자님, 또 온조라고 하는 사람이, 이 주몽이라는 사람이 원래 부여에서 왕자님이었다가 도망쳐 나왔다가 새로 나라 세운 거라 그랬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부여에서 도망쳐 오기 전에 이미 주몽이라는 분이 결혼을 했어요. 애도 있었어요. 근데 애가 태어나는 걸 채 보지도 못하고 왕이 쟁탈전에 밀려서 도망쳐 나온 겁니다. 근데 아들을 이제 부인이 잘 낳아서 잘 길러가지고 아들에게 아버지가 저기 고구려에 계시단다, 찾아가거라. 그래서 이제 아버지가 나름 남겨놓은 증표를 가지고 이제 아들이 아버지를 찾아옵니다. 징표를 확인했더니 너는 내 아들. 친아들이 이제 찾아온 모습을 두고서 주몽께서는 친아들에게 왕위를 물려주시려고 합니다. 근데 이제 졸본 지방에 왔을 때 그 지방에서 좀 힘을 가지고 있었던 집안의 딸인 소선호라는 여자랑 주몽이 결혼을 했어요. 재혼을 한 거죠. 근데 소선호도요, 이미 결혼을 한번 했던 여자예요. 아들이 둘이나 있었던 거예요. 그 두 명의 아들 중 한 명이 온조였던 겁니다. 그래서 와, 새 아버지께서 우리를 사랑해 주셨지만 친아들에게 왕위를 물려주신다라고 하시니까 그러면 우리는 다른 데 가서 새로운 나라 세우겠다라고 하면서 아래로 쭉 내려오다가 우와 비옥해, 우와 맘에 쏙 들어, 한강 유역에 자리 잡고 세운 나라가 백제가 되는 겁니다. 즉 그러한 과정에서 백제는요, 마한의 작은 나라로 시작했던 거예요. 백제가. 근데 백제도 고구려랑 똑같아요. 처음에 고구려도 작은 나라였다가 정복 엄청 큰 나라로 성장했습니다. 이렇게 설명했죠. 지도가 또 변해요. 원래 마한에 54개나 해당하는 나라가 있었는데 다 정복해요. 싹 다 정복합니다. 뭐 싸워서 정복하는 경우도 있고요. 와, 백제가 너무 잘났으니까 자진해서 이 땅도 당신이 다스리시라고 백제에게 땅을 넘겨주는 그런 소국도 있었던 거죠.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최종적으로 마한이 백제로 변합니다. 됐어요? 자, 그 다음에 진안도 보도록 할게요. 진안 같은 경우도요, 마한이랑 똑같아요. 12개의 소국이 아기자기하게 모여있던 나라를 진안이라고 묶어서 불렀던 거더라고요. 그 12개의 소국 중에 어떤 나라가 있었냐? 사로국이라는 나라가 있어요. 오늘날 경주에서 세워진 사로국이라는 나라가 있어요. 근데 사로를 사람들은 들어 신라라고도 부른답니다. 이렇게 불렀다 저렇게 불렀다 왔다리 갔다리 하다가 최종적으로 신라 확정이 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확정명인 신라라고 합시다. 자, 이렇게 자그마하게 시작한 신라가 최종적으로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진안의 여러 소국을 점령,
진안의 전 지역을 차지하면서 요 땅덩어리가 몽땅 신라로 변신하는 거죠. 됐어요. 그 다음에 변환도 또 그 사이 변해요. 어떤 식으로 변했냐? 변화는 최종적으로 가야라는 나라로 변합니다. 그래서 한때나마 고백신가 내 나라가 공존하는 그런 시간대가 우리 역사에 있었던 거예요. 근데 최종적으로 가야가 신라에게 정복, 흡수됩니다. 그럼 최종적으로 사실 지도상에 남는 나라는 고백신, 세 나라. 이 시간을 역사학자들이 뭐라고 부르냐? 삼국시대라고 부르는 거죠. 그러면서 도구를 기준으로 했을 때는 철기 시대에 포함되겠지만 나라를 기준으로 했을 때에는 삼국시대라고 부르는 그런 시간이 나타났구나.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삼국시대의 최후의 승자는 신라라는 거죠. 그래서 신라가 사실은 이제 고구려 백제에 무너뜨리고 이 지역을 통합하는 그런 최후의 승자가 됐는데 신라만의 힘으로 이걸 하진 못해요. 그래서 그 당시 중국에 당이라는 나라가 세워져 있었는데 당의 힘을 빌려서 백제 멸망, 고구려 멸망, 삼국 통일 이러한 일이 이루어집니다. 근데 그냥 당나라가 도움을 빌려주었던 게 아니라 땅 나눠먹기가 이루어졌더라고요. 대동강이라는 강을 경계해서 아래쪽만 신라가 갔고요. 위쪽은 당이 갖는 그런 땅 나눠먹기에 거래가 있었어요. 그래서 고구려가 멸망한 후에 요 땅덩어리까지 당이라는 중국이 지배하고 있었는데 이런 중국의 지배에 맞서서 으쌰라 우리 조상님들이 또 활약을 합니다. 그 활약의 결과 북쪽에는 고구려를 이은 발해라는 나라가 세워지게 되는 거죠. 우리나라가 남쪽, 북쪽 각각 두 개의 나라를 두고 있죠. 요 시간을 뭐라고 칭한다고요? 맞아요. 남쪽과 북쪽에 국가가 나란히 있네요. 남북국 시대 이렇게 칭하는 겁니다. 남북국 시대 또 변신시켜 보도록 할게요. 일단은요, 발해의 변신부터 보도록 할게요. 자, 발해가 이제 북쪽 지방에 있는 나라이다 보니까 북방 민족들과 접할 기회가 많겠죠. 이런 여러 북방 민족 중에서도 거란이라는 북방 민족이 성장해서 발해를 공격, 결국엔 멸망을 합니다. 이렇게 해서 발해는 사라져요. 자, 그리고 아래쪽 통일신라도 변신의 과정을 거쳐요. 자, 통일신라 마지막 시기가 되면요, 지방 세력들이 각각 자신의 근거지를 바탕으로 해서 요 지역엔 후백제, 또 이 지역엔 후고구려를 세우게 됩니다. 요 시기가 되면은 신라는 경상도에 국한된 작은 나라가 되는 거죠. 고백신 세 나라가 공존하네요. 삼국시대죠. 근데 앞에 삼국시대랑 요 시기의 삼국시대를 구분하기 위해서 요 시기를 후 삼국시대라고 말을 합니다. 근데 워낙에 후 삼국시대는 짧게 밝게 없었어요. 여기에 표현은 넣지 않을 거예요. 이 후 삼국시대 중 후 고구려가 시간차를 두고서 고려로 변신을 합니다. 이렇게 해서 변신한 고려가 신라를 흡수, 후 백제를 멸망시켜서 짜자잔, 우리 조상들이 세운 나라가 바로 936년이 되면요, 고려밖에 없어요. 그럼 이 시간을 뭐라고 부를까요? 그렇죠, 고려시대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남북국 시대 다음에 등장하는 시기는 고려시대가 되겠습니다. 자, 이랬던 고려도 마지막 시기가 되면요, 이제 성리학이라는 새로운 지식을 바탕으로 해서 정계에 쫙 진출했던 신진 4대부라고 불리는 사람들. 그 다음에 또 고려 마지막 시기에요, 북쪽의 홍건적, 바다 쪽에 왜구라는 해적들이 막 우리나라에 쳐들어왔어요. 그런 이민족의 침입에 맞서서 신흥 무인 세력이라고 일컬어지는 군인들이 활약을 합니다. 이 신흥 무인 세력 중에 대표적인 인물이 이성계. 느낌 오죠? 맞아요. 바로 이성계가요, 신진 4대부들과 손을 잡고서 고려를 멸망, 조선을 건국합니다. 1392년에 이런 과정을 거쳐서 조선이 건국이 돼요. 이렇게 해서 건국된 조선이 1897년 대한제국으로 이름이 바뀌어요. 근데 어쨌든 조선이 건국되고 쭉 이름이 바뀌기까지는 계속 이 땅에는 조선이라는 나라밖에 없어요. 고려시대 다음은 조선시대구나. 자, 그런데 여러분 혹시 시대 명칭 중에 대한제국시대 이런 표현 들어봤어요? 아마 그 표현도 들어본 적 없을 거예요. 그런 표현 안 쓰걸랑요. 자, 왜 그러냐면요, 대한제국이라고 나라 이름이 바뀌었던 게 1897년입니다. 근데 이 시기가
일제가 우리나라에 막 침략해 들어오는 그런 시기였고요. 그런 침략이 거세지면서 안타깝게도 1910년 우리나라가 일제에 합쳐지는 그런 일이 벌어집니다. 다들 알고 계실 거예요. 일제 강점기가 되는 거죠. 너무나 짧은 시기에 또 있었던 나라 이름인지라 그 시간을 두고 대한제국 시대다 이런 식의 구분을 하지는 않아요. 그냥 그 시간마저도 조선시대에 포함시키곤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우리 역사에 있어서는 일본에게 강제로 점령당하는 시기인 일제 강점기라는 시간이 36년 동안 나타납니다. 그리고 드디어 1945년 8월 15일 감동적인 광복을 맞이하죠. 그러면서 한 3년의 시간에 걸쳐서 대한민국 오늘날 우리나라 정부가 수립되는 그런 모습이 나타났고 이 모습이 쭉 이어지고 있습니다. 과연 한 200년 후에 우리 후손들은 지금 이 시간을 무슨 시대라고 칭하면서 이야기 나눌지 쌤은 궁금해요. 자, 지금 우리나라? 그럼 대한민국? 그걸 지도에 정확히 표현하면요. 휴전선 이남 지역, 빗금치고 있는 이 지역이죠. 같은 민족이 북쪽에 나라를 또 세우고 있는 거죠.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본명은 그런데 그냥 우리나라에서는 북한이라고 표현합니다. 지금 우리 민족이 휴전선을 경계로 남북으로 나뉘어져서 각각 다른 나라를 이루고 있는 거거든요. 이 시기를 뭐라고 부를까요? 미래, 우리 후손들이 정할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미리 알 수는 없겠죠. 어쨌든 우리는 이 시간대에 살고 있구나. 자, 그러면요. 다시 저쪽으로 갈 거예요. 자, 대한민국 시간에 살고 있는 우리가 일제강점기, 조선시대, 고려시대, 남북국시대, 삼국시대, 그리고 고조선. 그리고 그 앞에 뭐 신석기, 구석기 시대가 더 있긴 한데요. 다음 시간에는요. 우리 최초의 국가였던 고조선 어떤 모습이었을까 그런 이야기 나누면서 다시 만나도록 할게요. 자, 오늘 놀자고 했는데 너무 오래 놀았죠. 그래서 놀았는데 피곤해요. 자, 피로 잘 풀고요. 첫 시간 좀 기본기를 제대로 다지느라고 좀 강의가 길긴 했지만 제대로 역사 용어 잡았을 거고요. 우리의 역사 흐름을 쫙 잡았을 것 같아요. 이렇게 양손에 잡은 이런 기본기를 가지고 다음 시간 청동기 시대 때 성립된 고조선의 모습 살펴보면서 만나도록 할게요.